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홍만입니다. 오늘은 그 논증 분석 4단계라고 하는 예, 그 상당히 우리가 사실상 실전 토론에서 그 상대방의 어떤 논증들이 있는데 그 논증에 대해서 일종의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다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이제 148쪽에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인데, 이건 뭐 그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아티클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져온 건데,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이거 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쟁점, 그러니까 논제나 쟁점에 관해서 논증을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가 토론이다. 항상 논증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토론은 주어지거나 선택한 논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토론 개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또 제시하신 것들, 그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다 종합해서 이 논제를 모아서 여러분한테 드리는데, 주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한 그러한 논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찬반 양측. 아카데미 토론은 항상 찬성과 반대와 찬성이 명확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토론에 붙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신뢰할 만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서 각자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우리가 토론이라고 한다. 멋있죠, 여러분? 이 토론에 대한 이러한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정의가 그냥 뭐 이런저런 말들, 미사여구, 뭐 듣기 좋은 말들 그냥 가져다가 서로 이렇게 뭐 배열해가지고 쓰는 것처럼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정의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논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상당히 아주 군더더기 하나 없는 이러한 정의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토론 과정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해보면 사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확인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반론과 재반론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토론에 있어서 사실 승패를 가르는 사활이 걸려 있는 그러한 단계가 반론과 재반론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것으로 이제 승패가 나눠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토론을 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논증 구성 능력하고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논증 구성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논증 분석 4단계의 비판적 대안 제시에 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증 분석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논증 분석 4단계의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즉 결론과 전제 찾기,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 점검, 전제의 신뢰성 점검이라고 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49쪽의 1번, 첫 번째 단계예요. 결론과 전제 찾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을 읽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그 주장이, 논지가, 결론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먼저고, 그 주장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는 그 주장의 근거 있죠. 그 근거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그 다음에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순서 자체가. 예. 순서 자체를 여러분들은 근거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결론을, 주장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셔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상대방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아셨죠? 이 결론과 전제 찾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고, 예, 논증 찾기에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해 드렸던 거 있죠. 그 논증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 어썸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생략된 전제나 생략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이 숨겨진 가정이 있어요. 대부분 그것은 속임수일 확률이 높다 그랬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아마도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냐 못 찾느냐. 예,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일부러 숨겨놓은,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지만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면 그냥 우왕좌왕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단계로 가보면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 점검이 있는데, 이 단계는 뭐냐 그러면은 그 주장과 근거의 지지관계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연역도 있고 귀납도 있고, 귀납도 있고 연역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이 지지관계의 문제는 타당성을 찾는 거예요. 뭐 귀납 논증에서는 합당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타당성에 준하는, 예, 그 전제들이 결론을 반드시 지지하느냐 아니면 개연적으로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논리적 필연성과 논리적 개연성, 그거 지지관계거든요. 예. 그 추론적 연결인데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네. 뭐 옛날부터 우리 얘기했던 걸로 따져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 논리적 사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도 두 단계로 나뉘는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전제가 결론을 뭐 어떻게 지지하는지 있잖아요. 그 지지 관계를 봐야 되는데, 발레를 상상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논리적 상상력이에요. 법칙적 상상력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예, 상상할 수 있냐 없냐, 발레를, 예, 상상할 수 없으면 연역이고 상상할 수 있으면 귀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제 연역이다 귀납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논증상의 그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연역 논증이다 그러면 우리가 타당한 연역 논증 형식들이 있죠. 거기다가 추론규칙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함축규칙과 대치규칙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그 결론이 전제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논증 형식들을 가지고. 귀납인 경우는 뭐냐 그러면 어떤 점에서 전제들이 결론을 잘 지지하는지, 잘 뒷받침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단계,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 주장과 근거의 지지관계를 살펴보는, 타당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역인지 귀납인지, 발레를 상상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연역 귀납을 여러분들이 규정 짓고, 그리고 연역인 경우에는 그 논증 형식, 추론 규칙 이런 걸 통해서 왜 어떻게 전제들 속에 결론이 함축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귀납인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전제들이 결론을 잘 지지하는지, 잘 뒷받침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인 겁니다. 세 번째로 가보면은요, 이 전제의 신뢰성 점검인데,
여러분 전제의 신뢰성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는 건전성의 차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시겠죠? 타당성은 건전성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 네. 자, 그러면 전제의 신뢰성을 점검하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이 전제들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제가 수용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이 근거 자료가 전제를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상세하게 밝혀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사실 이제 근거 자료의 이제 퀄리티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책의 219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 자료를 제시했을 때 아주 퀄리티가 높은지 낮은지가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실전 토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뭐 한 팀이 찬성팀 반대팀 뭐 얘기해 보면 한 팀이 최근 자료라고 하면서 뭘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자료가 몇 년 전 자료예요. 상대팀이 물어봤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아까 참고하셨던 그 자료가 뭐 예를 들어서 KDI에서 몇 년도에 나왔던 자료를 근거하고서 말씀하신 거냐 그랬더니 이게 뭐 몇 년 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팀은 뭐냐 그러면 저희는 뭐 올해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료는 옛날 자료고 틀렸다. 지금 보면 이러한 결론이 나와 있다 해서 통계 자료를 제시하니까 거기서 그냥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죠. 10년 전 자료하고 최신 자료하고 당연히 근거 자료의 퀄리티가 달라지죠.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 그 인지도 있고, 공신력이 있는, 신뢰할 만한, 정말 영향력이 큰 그러한 전문가들의 주장하고, 소위 과잉 대표된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미국이 큰 고생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확진자로 지금 뭐 세계에서도 뭐, 정말 불명예스럽게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그 CDC의 이 파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과학에 근거해서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나 같으면 안 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과학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으로서의 뭐 이제 이 사람은 항상 이제 분열을 통한 지지를 계속해서 추구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결국에 가서 지금 상당히 미국은 단순히 뭐 하나를 잃어버리고 두 개를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형의 어떤 세계의 지도적인 어떤 위치, 민주주의의 보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은 신뢰를 잃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근거 자료의 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한번 219쪽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우리 이제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뭐 이러한 법적인 근거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제를 거부할 수 있는 판례를 제시하는데, 우리 해봤죠. 반론을 구성하고 판례를 제시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에는 전쟁 상태와 휴전 상태만 있다, 휴전 상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A이거나 B다라고 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즉 휴전 상태. 아셨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례를 제시해서 전제의 신뢰성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용 여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판례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보면 비판적 대안 제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주장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그러면 그 찬성 논증을 좀 더
타당한, 좀 더 충분한 그러한 논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증 재구성 방법이 있는데, 뭐 연역 귀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납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제를 보충해 준다든가, 연역 같은 경우는 그 논증 형식 있잖아요. 타당한 논증 형식으로 바꿔준다든가. 그래서 찬성할 경우에는 동의하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논증을 재구성할 수가 있고, 정말 중요한 게 이 반대 논증인데, 이 반대 논증 구성법이 있잖아요. 이 주장, 이 논증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반 토론을 할 때 당연히 상대방의 논증에 대해서 반대 논증을 제시하고, 그게 반론과 재반론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반대 논증을 제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논증 하나를 구성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그건 1단계, 2단계, 3단계고 4단계에 와서는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논증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과제도 한번 내드렸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논증을 구성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정말 그렇습니다. 책에서는 맨날 나오는 거 이런 거 보고 그러면 뭐 이거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이러는데, 막상 내가 논증을 직접 구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연역도 귀납도 확신을 갖기 어려운, 그래서 거기에 딱 맞게 하려면은 결국에 가서 우리가 다른 책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만든 그 논증을 계속 바꿔야 됩니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얻을 건 얻으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연습 문제 152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에서 이 논증에 대해서 이 반대 논증을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라는 과제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동물이 모럴 스탠딩이라고 하는데, 도덕적 지위를 갖냐 못 갖냐라고 하는 거, 기준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이 도덕적 지위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도덕적 지위의 기준을 뭘로 가져갈 거냐 그러면 보통 대부분 이성으로 갖거나 아니면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게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정성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떤 칸트주의와 공리주의가 항상 대립을 합니다. 이게 반대 논증 여러분 구성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우리 짧은 지문 분석의 예1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반대 논증 구성하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그 논증을 한번 구성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좀 하나 직접 짧은 지문 분석을 이제 해볼 텐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도 물론 있지만 제가 이제 다른 예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한번 가보자고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피터 싱어, 이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신천윤리학, 결국 이 피터 싱어가 공리주의를 가지고 쾌고감수 능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벤덤이라든가 밀의 어떤 공리주의를 가지고 그러한 동물 복지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돼서 굉장히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어떤 그러한 철학자인데, 이 실천 윤리학에 한 논증이 있어요. 아주 짧게. 제가 그래서 요 태아의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여기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임신 중지를 반대하는, 낙태를 반대하는 그러한 핵심 논변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세 줄이니까요.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제 1은 뭐냐 그러면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전제 2는요. 인간의 태아는 죄 없는 인간이다. 그 다음에 결론은 그래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이래요. 예.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번 가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인간의 태아는 죄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결론과 전제 찾기. 이것은 그냥 논증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과 전제 찾기가 매우 쉬워요. 여기 지금 그래서라고 하는 결론 지시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론이고 나머지 두 개가 전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과 전제를 찾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 여기에 어떤 생략된 전제라든가 아니면 숨겨진 가정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과 전제 찾기에 반드시 가로를 치고 그 안에다 써줘야 됩니다. 여기 다른 게 있다면 전제 1, 전제 2, 전제 3 뭐 해가지고 가로치고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는 거 그것까지 꼭 잊지 마세요. 그래야 이 결론을 받아들일지 말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한번 가보죠. 일단 여러분 우리가 전제들을 받아들이고 뭐 어떤 결론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판례를 상상할 수 있냐 없냐. 판례를 상상할 수 없으면 이거는 연역이고 상상할 수 있으면 귀납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첫 번째 전제예요. 죄 없는 인간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특정한 대상인 인간의 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그러면 이 전제들을 받아들이면서 결론을 거부할 수 있는 판례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즉, 전제 속에 결론이 이미 포함되어 있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연역 논증이죠. 그리고 이 연역 논증이 왜 연역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 없는 인간에 속하는 특정한 대상으로서의 인간의 태아를 언급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연역 논증이다. 전제를 받아들이고 결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진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까지 한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전제의 적절성, 전제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만한지, 수용 가능한지, 아니면 거부할 만한지. 우선은 여러분 전제가 두 개예요. 첫 번째 전제,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좋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이것을 수용할 만한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는 뭡니까 이거? 이거 살인입니다. 살인. 그래서 제가 여기 소법전 이거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형법이 있어요. 형법에 제 250조 1항에 보면은요 살인 또는 존속살해가 있는데 사람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 제 250조 제 1항에 의하면 이렇게 죄 없는 인간을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만 하죠, 여러분. 그렇죠? 형법 제 250조 제 1항에 근거해서 받아들일만 합니다. 두 번째 전제를 봤더니 인간의 퇴화는 죄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논란이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수용한다.
지금 여기 전체적인 이 논증의 주장은 임신 중지 반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낙태 반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이 두 번째 전제의 적절성을 우리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인간의 태아는 죄 없는 인간이다 그러는데, 이 태아가 인간인지에 대한 논란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임신 중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수정란부터 태아라는 거예요. 수정란은 임신 후 2주거든요. 14일. 그래서 그리고 보통 태아라고 얘기하면은 임신 10주, 수정 후 8주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수정란부터도 태아로 본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온 것 같이 이 태아가 인간이다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에서는 전제 2도 수용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논란이 많이 돼요, 여러분. 그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 전제들의 적절성을 따져서 그러한 근거들에 의하면 이것은 건전한 논증이다. 그래서 이 논증은 타당하면서 건전한 영역 논증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단계로 한번 가보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찬성 논증으로 그냥 여기에 동의하신다 그러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논증을 재구성할 필요 없이 지금 이 논증 자체가 아주 타당하고 건전한 논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대 논증을 한번 구성해 보자는 얘기예요. 반대 논증. 그 여러분 논란이 되는 거는 결국 뭡니까? 태아가 인간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반대 논증을 우리가 구성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태아는 인격체가 아니다. 인격체가 아닌 것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반대 논증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결론하고 전제 우리가 다 찾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아는 인격체가 아니고, 인격체가 아닌 거 죽이는 거 그릇된 게 아니니까 태아를 죽이는 건 그릇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연역 논증이고, 타당한 연역 논증이죠. 그리고 이 전제의 적절성을 따져본다면 태아는 인격체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신 중지를 찬성하는 입장 있잖아요. 그런 입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아가 인격체가 아니라는 건 인격체에 대한 정의는 자의식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태아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자의식을 갖고 있느냐,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만한 그러한 영역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임신 중지 찬성론자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태아는 인격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격체는 자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태아는 자의식이 없다. 그런 주장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태아가 인격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근거에서, 태아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에서 받아들일 만하다. 그리고 인격체가 아닌 것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따라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건전한 연역 논증, 즉 타당하고 건전한 영역 논증으로 우리가 반대 논증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짧은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토론개요소에 여러분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에 주장이 있고, 그리고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되는데 좋은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토론개요소를 받아보고 그러면요, 정말 밑에 있는 거하고 중복되는 근거들을 막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찾아봐서요. 그리고 좋은 근거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좀 무게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주장이 근거로 가 있고 근거가 주장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토론개요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실례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면서 그래서 아주 책도 많이 찾아보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 내지는 뭐 리트 시험 관련해서 그런 책이라든가 이런 거 참고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모든 논증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멋진 근거들,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근거와 근거 자료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상 리서치라고 하시면 되고 발품 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리서치를 잘 하시면 좋은 토론 개요소가 나오는 거고, 그러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뭐 상식에 의거해서 쓰시게 되면 아주 떨어지는, 별로 그렇게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개요소를 여러분들이 제시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논제가 여러분의 삶이나 또는 여러분의 전공 아니면 여러분과 관련된 누군가의 관련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일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논제들을 택해서 거기에 따라서 토론 개요소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이제 오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종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냥 넘어갔던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풀려고. 그래서 99쪽에 10번을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자, 논증 구조도를 그리는 거였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아직 학습 전이어서 제가 이건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논증 구조도는 제가 이제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논증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연은 기계이거나 스스로 진화하는 어떤 것이다. 그러다가 거기 보니까 반면에 자연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전제지시어가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자연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따라서 자연은 기계가 아니다. 결국 자연은 스스로 진화하는 어떤 것이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자연은 기계이거나 스스로 진화하는 어떤 것이다. A 또는 B다. 자연은 기계가 아니다. not A이다. 그러므로 B다. 선원지 제거법이죠. 아주 큰 그 주논증은 선원지 제거법으로서 아주 타당한 논증이에요. 5번을 보면 사실 이게 잘못된 건데, 주논증은 타당한 논증이다는 맞아요. 근데 이 논증을 비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이는 건 귀납 논증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전제들을 받아들이고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것, 즉 발례를 상상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연역 귀납이 나뉘는데, 이거 우리 상상 못해요.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 필연성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인데 나머지들은 다 잘된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논증 구조들을 우선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있죠. DEF를 이렇게 결합 논증이에요. 그게 뭘 지지합니까? 자연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C를 지지해요. 그리고 여러분 DEF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A이면 B고 B이면 C고 C이면 D고 그러므로 A이면 D다 이래요. 연쇄 논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C하고 B하고 G가 C하고 B하고 G가 H를 지지합니다. H. 자연은 기계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A하고 H가 결합해서 지금 I를 지지하고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다가 부속 결론하고 이게 주전제,
그러니까 부속 결론만 찾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여러분 부속 결론만 찾으면은 C예요. 부속 결론만은. 근데 여러분 H는 뭘까요? H는 여러분 부속 결론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주전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부속 결론만 얘기하면은 C를 찾아야 되고 부속 결론이자 주전제가 뭐냐 그러면 H를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논증 구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쇄 논증을 그리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결을 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과제도 드렸던 이 논증에서 가정된 전제나 결론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답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읽는 거는 좀 소모적인 것 같아서요. 1번은 가정된 결론이에요. 예. 우리는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러죠. 2번은 가정된 전제입니다. 사람이 다리를 다치면 도보 여행을 할 수 없다. 3번은 가정된 전제인데 사람이 가능한 한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4번은 가정된 전제. 정부는 위험한 일들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5번 가정된 전제고요. 내 차에 가스가 바닥났어. 예. 자정이 지나서 모든 가스 충전소는 문을 닫았어. 그러니까 내 차는 가스차라서 나는 너를 집에 태워줄 수 없어.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6번은요. 가정된 결론인데 마이클이 반항적인 것은 당연해. 예. 그렇죠. 이제 이렇게 엄한 부모. 예. 자, 7번은 가정된 전제입니다. 당신은 서울에 살고 당신 형은 시골에 산다. 이거 어렵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찾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8번은요. 나는 이 교과목에서 B 이상의 등급을 받았어야 했어. 나는 정말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거든.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성적평가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제가 또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험 끝나고 성적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라는 거 다 냈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왜 낸 성적이 이렇게 됐나?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여러분 그건 당연히 의구심 들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열심히만으로는 안 된다. 예,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이렇게 성적 문의가 들어올 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쿼터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입력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동시에 참 애절하고 간절해요. 제가 봐도 열심히 했어요. 예, 진짜로.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이런 경우가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러니까는 이제 메일도 쓰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나마 좀 뭐 이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당장 수긍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뭐 알겠다 이렇게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열심히만으로는 안 되고 잘 하셔야 된다. 잘 아셨죠? 그리고 이제 9번에 보면 가정된 전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그리고 10번은 가정된 전제가 이거 여러분 뭐 A면 B고 네. A이다 B이다 라고 하는 정권 긍정식이죠. 그래서 만약 핵정된 때 민간인들이 보호될 수 없다면 민방위 훈련은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된 전제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기 계절학기 여러분하고 이제 모든 뭐 강의 동영상 수업은 여기서 이제 오늘로 이제 종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우리 이제 기말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반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을 확 잡으세요. 논리적 개념을. 그리고 그 개념을 근거로 해서 문제들을 자꾸 풀어보세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렸던 그러한 어떤 퀴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풀다 보면은요,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강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우선은 여러분께 조금 제가 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상당히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만 해도 여러분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기로는 아마도 삼선 서울시장이다라고 하는, 상당한 이제 어떤 권력을 지닌, 그냥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분과 같이 이제 어떤 민주화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겪을 만큼 그런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조금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한국 사회를 상당히 많이 바꿨거든요. 되게 고맙죠. 그분이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혜택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채의식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저의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좀 강요하거나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가 좀 살아온 이 세월이 좀 다르구나. 또 하나 이제 한국공항공사에서 정규직 문제도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97년 IMF 이전에는 사실 비정규직이 없었거든요. 노숙자도 없었고. 저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구조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일종의 자연 환경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사셨기 때문에 이 공정성 논란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가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라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하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부채의식이랄까, 아니면 비정규직 철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제 세대들을, 저희 세대가, 저의 또래 세대가 갖는 것도 일견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서 서로 간에 세대 공감, 통세대관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나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학에 제가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나마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만났을 때 저는 여러분들 변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분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직장 생활 하시고 뭐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요즘 청년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대해서 말할 기회도 없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그러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 취업도 힘들고
이 친구들은 정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여러분들 지금 예전에 취업하던 거하고 상황 완전 다르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분들이야 뭐 열심히 노력하면 아파트 한 채 가질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아니고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 이분들이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맞아, 그럴 거야, 그렇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쩌면 이게 그러한 어떤 그 소통이 우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해가 쌓이고, 그게 이제 어떤 반감 내지는 더 가면 이제 적대감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 문제가 이제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 무조건 동의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렇구나 라고 좀 그냥 알고 계시면은 공연히 여러분한테 그런 부분을 제가 이런 이제 자리에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강요한 게 아닌가.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다면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전혀 저는 그럴 위치도 아니고 제가 뭐 그럴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흘리세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각주 정도로 생각하셔서, 저는 항상 각주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밑에 그냥 각주 정도로 생각하셔서 한번 보시고, 본론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죠. 자,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저는 대학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저는 우연히 이제 수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영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운동을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생에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운동한 거. 저는 지금 운동을 안 하면, 그러니까 몸이 좀 약간 아프지 않으면, 근육통 같은 거 있죠? 기분 엄청 좋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 아픔이 없고, 몸이 좀 근육통 같은 거 없잖아요. 너무 정말 우울해요. 운동 오래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운동을 또 가는 거고,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야 건강해야 여러분들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장인어른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불치병으로 결국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두 분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머릿속에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건강해야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제가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운동 중독. 그런데 후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부터 운동을 하나 하셔가지고 평생 하세요. 그래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정신도 가져요. 건강한 육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운동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오늘도 제가 운동을 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듭니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오래 했어도.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운동하면 힘들죠? 근데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순 우리말이래요. 힘이 들어온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힘들면 좋은 거예요. 왜? 힘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더 힘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도 힘들어요. 예, 공부도 힘들고 사는 거 고통이에요. 삶이 고통이 아니라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힘들 때마다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그거를 잘 그런 긍정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멈추지 마세요. 예, 그냥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알게 돼요. 아, 정말 내가 굉장히 힘이 세졌구나. 공부도, 삶도, 운동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정신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2020학년도 하기 계절학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건강하시고, 예, 그리고 긍정적으로 항상 밝은 면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꼭 이루실 수 있도록 저도 마음속으로 많이 기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 많이 쉬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